자,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조직행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도록 할까요? 어제 배웠던 거를 좀 말로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쓰면서 하면 더 좋은데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줄여서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진도를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행동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조직행동에 대한 정의, 그죠? 그래서 조직행동에 대한 정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그들을 성공적으로 통제 및 관리한다. 자,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직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말로 설명한다고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밝힌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가치관, 그리고 태도, 지각에 관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욕구가 있다. 그죠?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그죠?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는 타인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다. 인간은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행동론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조직행동론의 입장은 철저하게 경영자 입장이다.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역시 이 말에 있어서의 전제는 철저하게 구성원들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게 기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직행동의 위계가 등장하죠. 개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과 소셜 프로세스 과정이 어떠냐. 결국 팀이라는 거는 집단의 특수한 형태니까 팀 형태를 이해한다는 건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조직 내에서 관리자로서 당연히 조직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팀이나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화 과정은 우리가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조직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조직이 처한 문제, 오르거니제이셔널 프로블럼, 조직 문제, 조직이 처한 문제, 그 다음에 조직이 화 과정이라는 게 있었죠. 오르거니제이셔널 프로세스,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직 개발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조직 개발이라는 측면은 전략과 관련이 있다. 특히 조직 오르거니제이셔널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이게 전략과 관련이 있어서 조직행동론에서 다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정도로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거 어떤 게 있었나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 유효성에 관한 얘기 했네요. 오르거니제이셔널 이펙티브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직 유효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협의로 보면 조직의 성과라는 개념이다. 요 성과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획득하는 것이다. 리소스 애퀴지션. 그리고 그들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이걸 이른바 인터널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스무드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에서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당히 의미를 갖게 돼서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된다. 그죠? 근데 좋아하게 되기 전에 뭐가 발생해요?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매출이 달성되고 궁극적으로 가치 전달이 된다. 그걸 바로 Strategic Constituency Satisfaction이라는 말을 썼죠. 이해관계자 만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조직 유효성의 네 가지 단계 혹은 네 가지 관점은
균형 성과 관리,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균형 성과 관리가 늦게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율과제도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조직행동 연구의 수준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봤어요. 개인 수준에서는 구성원들이 지닌 셀프 컨셉이나 퍼스널리티, 이모션, 밸류, 애티튜드, 그리고 퍼셉션 등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 그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는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공부하고 특수한 그룹의 형태인 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대부분 이제 부서 형태가 팀이기 때문에 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 내에 발생하는 정치와 갈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도 다루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다루게 되는데, 리더십은 꼭 조직 차원이 아니라 그룹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팀장이 지니고 있는 리더십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부서 성과가 상당히 중요해지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갈까요? 어저께 끝 무렵에 이제 우리가 behavioral approach라는 말을 했어요. 행동적 접근. 요거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자, 행동적 접근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behavioral approach. 우리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조직 행동이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직 행동적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 이 말을 꼭 한 10번도 더 다룬 것 같아요. 내추럴, 소셜. 인간은 자연적이고 그죠?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행동적 접근법을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간략하게 이제 제목을 통해서만 다뤘어요. 누구냐면 그 호손 연구, 메이오라는 학자가 연구한 호손 연구, 메이오라는 학자가 중심이 돼서 그죠? 그 사람만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매슬로우의 니드 하이어러키 티어리,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티어리라는 거 대충 이야기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손 연구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7장은 조직행동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장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장 내용을 끝까지 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7페이지 내용은 지금 보셔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7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한번 보시죠. 호손 연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테일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일러,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제 조상을 보면 유럽에서 이주를 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이제 백인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이주를 했죠. 특히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필라델피아에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미국의 동부죠. 그 지형상으로 봐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위쪽은 이제 캐나다고 여기는 뭐 시애틀이 있겠고 여기는 이제 태평양 그죠? 그리고 이쪽 대서양이고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유럽에서 이주를 해서 동부에서부터 거주를 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16세기 때부터 그죠?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종교 개혁. 왜 갑자기 목이 메는지 모르겠네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뱅이라는 사람, 그죠? 켈빈, 칼뱅, 뭐 불어식으로 하면 잔 칼뱅, 불어식으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종교 개혁에 앞선 사람인데 이 종교라는 게 다른 종교가 아니고 이제 카톨릭, 그죠? 카톨릭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타파하고자 종교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공부를 하다시피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서 우리가 청교도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청교도 중에 이제 여러 그 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파, 그죠? 장로파들이 그 테일러가 믿는 종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형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배격하고요. 뭐 카톨릭의 그다음에 진실한 어떤 종교의 마음가짐,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른바 이제 칼뱅의 직업 소명서 같은 경우, 그죠? 자기가 열심히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흔히 말하는 그 기독교 교리로 천당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뭐 제가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죠? 종교적으로 이 사람도 이제 청교도 일파 계파 중에 하나인 이제 장로파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상당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거부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추측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일러의 이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자, 계속 설명을 해 나갈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유럽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원주민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그죠? 그들이 누구라고 불렸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했죠. 참으로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죠? 콜럼부스 이후에 여기 이 지역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여기가 인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그죠? 인디언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동부에서 서쪽으로 가고요. 그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뭐 미국에서 이 북부와 남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소위 말하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링컨이 나타나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이유는 노예들의 어떤 권익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그죠? 이 북부 상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디트로이트 같은 곳 있잖아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도시. 이제 그런 지역에 보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남부 쪽에 있는 그죠?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좀 남부가 나오죠, 그죠? 남부 쪽.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예들이 어떤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죠? 여기서 뭐 목화 같은 거 재배하고 그랬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면서 북쪽이 이기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미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테일러가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시기는 19세기 후반쯤에 태어났거든요. 1860년대인가 40년대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 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초창기 미국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려면 기간 산업이라는 걸 발전시키잖아요. 인프라를 산업의 인프라. 그래서 뭐 철도라든가 도로망을 확충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죠? 테일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많이 해도 모자라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핵심 사항만 딱딱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테일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프레드릭 테일러 그러면 나올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요. 성격이 되게 꼼꼼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찌됐건 간에 철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철도가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당시에 이제 임금 체계를 보면 시간당 임금을 주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일을 할 때 시간만 때우면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존 칼뱅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업 소명서리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직업에 저렇게 충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엑셀 같이 종이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노동자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뭐 19세기 중후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중장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이 직접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없어서 그 인력이 직접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뭐 분당 몇 번 하느냐, 그 다음에 운반을 얼마 정도 하느냐, 여러 가지 노동적인 그런 요소들을 노동적인 요소래. 노동들을 체크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데 예를 들면 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뭐 아이유라는 사람이 있다. 쭉 뭐 한 몇백 명 있겠죠. 하나하나 관찰을 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번만 관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강호동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세니까 삽질 같은 경우 분당 한 30회 정도는 하겠죠. 그죠? 강호동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예비역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삽질을 잘하지 못할 거예요. 삽질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적 삽질법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운반은 뭐 이제 천하장사 출신이니까 한 번에 100km는 거뜬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는 강호동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어리네요. 그죠? 어찌됐건 강호동보다는 힘이 적으니까 뭐 분당 이거부터 할까요? 힘이 적으니까 분당 한 분당이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무게가 한 20kg 정도. 그죠? 그리고 뭐 삽질은 병역필을 했기 때문에 60회 정도는 거뜬히 하지 않을까. 그죠? 미필자와 필자의 차이죠. 그 다음에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삽을 들 힘도 없을 것 같아요. 2회 정도. 그 다음에 운반은 100kg가 아니라 한 100g 정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근로 능력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돼서 어떻게 이용됐냐면 그전에는 임금체계가 시간당 임금체계였잖아요. 일의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강호동 같은 사람은 운반에서 월등하게 그죠? 근로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뭘 지급하냐면 차별 성과급을 줬어요. 차별 성과급. 그 차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삽질에 있어서는 이원한테 그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노동자들보다.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 성과급을 받기 어렵죠. 그러면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력이 부족하니까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다른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거나 그죠? 아니면 이 사람들만큼 일을 잘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별 성과급이라는 걸 매기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돈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돈 더 받으려고. 제가 볼 때는 테일러가 동기부여에 대해서까지는 고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돈을 많이 준다는 건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상당히 효율성, 이피션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효율성, 다른 말로 바꾸면 능률이 중시되었다. 근데 이런 테일러의 이론이 당시 시대와 잘 맞아떨어져요. 제가 1960년대에 약간 이제 미국 지도를 그리면서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이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막 발전할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60년대 이후로 그죠? 한국전쟁 끝난 이후 그죠? 60년대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요. 그죠? 그걸 탄력을 받아서 70년대 경제가 7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당시에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60년대 이후 상황과 상당히 유사했다. 산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 산업이 발전할 때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물론 효율성 추구가 능사는 아니죠. 효율성 추구하다가 90년대 초중반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요. 뭐 성수대교가 뭐 붕괴한다든가, 그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을 걸쳐서, 그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을 거칠 때 미국 경제의 발달을 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중시되었고, 이런 이론들이, 그죠? 당시에 기업을 이끄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면 토목이나, 그죠? 건설업종이 상당히 비중이 컸을 거예요. 당시를 보면 그 CEO들, 그죠? 경영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테일러의 이론들이. 그래서 테일러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동작을 연구하고, 그죠? 이걸 이른바 모션 스터디라고 해요. 동작 연구. 그리고 삽질을 얼만큼 했느냐 체크도 했죠. 그래서 동작 연구, 그리고 시간 연구를 했다. 타임 스터디. 얼마만큼 시간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이른바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테일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노동 시간을 측정하고, 그죠? 동작들을 확인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런 동작들을 갖다가 살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보고, 그로 인해서 분업이 또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분업이 또 가능해지는 거는 강호동은 음반을 잘한다, 이호원은 삽질을 잘한다. 이렇게 각각 노동 분야에서, 특정 노동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용어, 동작 연구, 시간 연구, 그 다음에 차별 성과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미국의 경제, 산업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론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1930년대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테일러의 연구,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 그죠? 1911년에 등장했는데 30년대까지를 우리가 테일러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테일러의 이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경영자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호선 연구가 중요한 건데, 그럼 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그냥 호선 연구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호선 연구를 봅시다. 이거 안 나온다. 호선 리서치 혹은 호선 스터디 다 좋아요. 이 호선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서부 전기회사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 서부 전기회사, 그냥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를 직역한 거예요. 서부 전기회사. 그래서 뭐 변압기도 만들고 전기 제품, 소형 전기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에서 실험을 실시했어요. 어떤 공장에서? 호선 공장에서. 우리 외대로 얘기하면은 사이버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면접 실험, 조명 실험, 계전기 조립 실험 등등 여러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른바 조명 실험이라는 거. 조명 실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명 실험, 일루미네이션 익스페리먼트. 이 조명 실험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근무자들을 두 조로 나누는 거예요. 두 조로. 여기 예를 들면 A조, B조, 실험군, 대조군 이런 말을 쓰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복잡하니까 봅시다. 이 조명의 강도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결과, 성과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실험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이 뭐였냐면 근로자들에게 조명을 밝게 하면 밝게 해질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은 조명을 계속 밝게, 이쪽은 좀 어둡게 하거나 아주 어둡게 하거나, 유지하거나 아주 어둡게 하거나.
자,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한테 실험에 대한 이야기, 실험 의도는 얘기를 안 해줬겠죠. 이쪽은 밝게, 여기는 어둡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설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조명이 밝은 쪽에 작업 결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은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예상되는 결과를 100이라고 했을 때 밝은 쪽은 당연히 막 92 정도 나왔어요. 여기가 만약에 어두운 쪽이 작업 성과가 예를 들면 뭐 32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가설이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냐면 여기가 92가 나왔다면 여기는 84 정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밝은 쪽이 이 성과가 높긴 하지만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두 번째 실험을 했더니 93, 87, 94, 세 번째 했더니 88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연구자들의 고민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